내가 안 보이나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멜리아도 데려갈 거야. 당연히 가야지. 아멜리아는 저 모습 그대로 내 동생이야. 동생이 부끄러워? 그런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엄마는 내 생각은 하기나 해.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는 하냐고. 할 리가 없지. 엄마 머릿속엔 아멜리아밖에 없으니까. 그래,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힘든지 아닌지 엄마는 몰라. 그냥 엄마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야. 그거 하나. 엄마가 이겼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방법이 없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릴 수밖에.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건 평범한 12살짜리 여자아이 생활이 절대로 아니다. 물론 아밀리아는 내 동생이고 난 내 동생을 사랑한다. 그래도 가끔은 상상한다. 내 동생이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과 다니는 학교에 가서 1년 내내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끄럽게도 창피한 얘기지만 가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한다. 아멜리아는 6살이다. 사진으로 보면 금발에 커다랗고 푸른 눈을 가진 여자아이다. 하지만 사실 아멜리아는 전혀 평범하지 않다. 아멜리아는 놀지도 않고 말도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저 소리만 질러댄다. 동물원이라도 온 것처럼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는 정말 싫다. 일요일이 되면 엄마는 동생과 나를 데리고 외출한다. 이 시간은 악몽이다. 아멜리아가 언제 소리를 지를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멜리아는 무슨 일에나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른다. 자동차 경적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란다. 심지어는 아무 일 없을 때도 소리를 지른다.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엄마는 이럴 때마다 말한다. 아멜리아는 고요함이 내는 소리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야. 이럴 때 보면 엄마에게는 세상 모든 것에서 이유를 찾아내려는 열정이 있는 것 같다. 알만한 이유로든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로든 어쨌거나 아멜리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댄다. 내가 아멜리아는 겁이 나서 비명을 질러댄다고 말하는 건 그래도 이 모든 게 참을 만한 일이라고 말하기 쉽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멜리아의 비명은 분노 발작에 가깝다. 아멜리아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옷을 벗는다. 못하게 막으면 상대가 누구든 마구 물어뜯는다. 마치 상처 입은 어린 짐승 같다. 어릴 때 나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아멜리아가 무서워서 그런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동생이 발작이 시작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하다. 너무 마음이 아플 때 나는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상상하곤 한다. 나는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이미 아멜리아 같은 아이를 낳게 되리란 거 알고 있었다고 상상한다. 엄마 아빠는 자신들이 삶이 너무 슬퍼질까봐 무서워서 나를 입양한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의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면서 말이다. 그러면 나는 진짜 엄마 아빠와 성처럼 크고 멋진 집에서 외동딸로 살게 되겠지. 햄버거 가게를 가든 극장을 가든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다 상상일 뿐이다. 진짜 현실에서 내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아멜리아다. 내 가족, 특히 엄마를 원망해봤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 6월에 엄마는 계속 아멜리아를 데리고 살 거라고, 이 결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때까지 해오던 피아노 교습을 그만두고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다. 이사 오기 전까지 우리는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다. 넓은 정원과 초록색 덧문이 있는 예쁜 시골집이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고 아멜리아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풀숲에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대도시 파리 비좁은 아파트에 산다. 엄마가 파리에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이사를 결심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 선생님이 아멜리아 같은 아이들을 잘 치료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9월 초 신학기에 단짝 친구 하나 없이 혼자가 되었다. 이 학교의 5학년 남자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워댔다. 전학 온 첫날 내가 전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하자 아이들은 중세에서 온 게 아니냐고 놀려댔다. 그리고 나에게는 당장 비지터라는 별명이 생겼다. 다음날 군의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데 조르단이라는 아이가 자기 패거리와 함께 나에게 다가왔다. 자, 여기 포크 있다. 내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지? 지금 세상에서는 식사할 때마다 반드시 포크를 사용한다. 이 작은 포크로 닭고기 조각을 콕 찍어라. 그런 다음에 입에 넣는 거다. 손으로 집어먹으면 안 된다. 넌 지금文明이 발달된 시대에 온 거니까 알겠냐? 비지터? 나는 아주 경멸스럽다는 듯이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정을 담아 조르단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엉엉 울고 싶었다. 자, 내 말을 따라해봐. 포크, 나이프, 접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넌 중세에서 왔을 뿐 아니라 귀도 안 들리는구나. 아이고, 이런 어쩌나 재수가 없어서. 멍청한 두 남자아이가 따라했다. 어쩌나 재수가 없어서. 그러게 진짜 재수 없네. 그때 여자아이 하나가 따라쟁이들이 입을 막아버렸다. 야, 거기 뒷봉과 뒷봉. 너희들은 늘 그 모양이구나. 자기 머리로는 생각이라는 걸 안 하네. 손톱만한 거라도 너희 머리로 뭔가를 생각해낼 수는 없니? 조르단이 없으면 도대체 뭘 할래? 조르단이 없을 땐 가만히 있다가 조르단이 돌아오면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건가? 두 따라쟁이한테 이렇게 말한 여자아이는 갈색 머리에 키가 작았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본 적이 없었지만 인형이 아닐까 싶을 만큼 예뻤다. 스키니진에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보니 지나치게 멋을 부리기보다는 깔끔하고 편하게 입는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이 예뻤다. 아기 사슴 밤비 눈을 보는 것 같았다. 단단히 자존심이 상한 남자아이들이 위협하자 여자아이는 깔깔 웃더니 빈정대며 말했다.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그런데 너희도 우리 큰오빠 알지? 우리 오빠는 내가 우는 걸 아주 싫어해서 나를 울린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서 대답해 줄 거야. 너희들 괜찮겠어? 알았어. 비지트를 건드리지 않을게. 대신 내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줘. 조르단이 얼른 말했다. 얘는 비지터가 아니야, 엠마. 엠마야, 엠마. 너희가 이 이름을 알고 있어야 내가 오빠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알았어. 알았다고. 엠마를 건드리지 않을게. 조르단은 화를 꾹 참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주 잘했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엠마한테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 새 악동이 웅얼거렸다. 맛있게 먹어, 엠마. 셋이 동시에 일어나서 가버리자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난 알리시아야. 저 얼간이 녀석들은 신경 쓰지 마. 전에 같은 반인 적이 있어서 내가 잘 알아. 넌 파리에 온 지 얼마나 안 됐지? 내가 파리에 온 것도 축하할 겸 얼간이 녀석들을 물리친 것도 축하할 겸 뭐 좀 마시러 가자. 분명 알리시아는 공경에 빠진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나 역시 알리시아와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알리시아가 나와 단짝이 되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알리시아가 우리 집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못된 아이가 되기로 했다. 아니, 됐어. 난 목마르지 않아. 알리시아의 큰 눈에 금세 실망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상냥하게 웃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다.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걸 알리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내 단짝 친구가 아멜리아를 본다니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 일을 겪느니 차라리 죽을 때까지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지낼 것이다. 바흐와 내 동생 그리고 알아들었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멜리아도 갈 거야. 아빠는 오후 시간을 비워놨어. 우리 가족 모두 갈 거야. 우리는 언제나 늘 한 가족이어야 하니까. 엄마가 내 귀에 대고 고함을 쳤다. 이거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콩쿠르인지 몰라서 그래? 이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골드버그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고 그래야 피아니스트가 될 기회도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 얘기를 나한테 해준 사람이 바로 엄마잖아. 아멜리아가 콩쿠르를 보러 가면 결과가 달라지기라도 하니? 아멜리아가 갑자기 소리라도 지르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내가 얼른 데리고 나갈 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엄마는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엄마는 하나만 생각한다. 아멜리아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6살짜리 애들처럼 살게 하겠다. 그게 엄마의 유일한 목표다. 엄마는 이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할 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빠는 엄마가 뭘 하든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빠는 저녁 늦게 아멜리아가 잠들고 난 다음에야 집에 돌아온다. 주말에는 아멜리아를 볼 수 있지만 아빠는 토요일에도 사무실에 나갈 때가 많다. 일 핑계를 대면서 아멜리아 문제를 모른 척하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집에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엄마와 나는 아멜리아 일로 자주 말다툼을 한다. 동생 가지고 트집 잡을 생각이나 말고 연습이나 열심히 해. 연주하는 거 들어보니까 쇼팽을 엉망으로 치더구나.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 열심히 연습해서 제대로 칠 생각이나 해. 아멜리아가 피아노 밑에 없으면 더 잘 칠 수 있어. 또 동생 탓. 넌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니? 아멜리아는 이미 충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너는 모든 걸 다 가졌잖니? 너한테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도 동생 탓만 하고 있어? 눈이 있으면 봐라. 저 애를 좀 보라고. 나는 아멜리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멜리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흔들어대면서 내 실내화에 달린 방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멜리아의 커다랗고 맑은 눈은 어공을 바라보았다. 아멜리아는 늘 그렇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아멜리아에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나의 미소는 아멜리아에게 닿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다. 아멜리아에게 세상은 영사막에 비춰진 오래된 영화이고 아멜리아는 그 영사막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인 것만 같았다.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서로를 알지 못하며 전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여동생에게 삶은 참 가혹하다. 나는 말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엄마가 무척 좋아하는 바흐를 연주했다. 나는 아침 내내 피아노를 쳤다. 시간이 많은 수요일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콩쿠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내 꿈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의 연주를 듣고 환호할 것이고 나는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되겠지. 돈을 많이 벌면 자폐증 연구협회에 기부할 생각이다. 내 기부금 덕분에 아멜리아의 자폐증이 나으면 엄마는 나를 아주 많이 자랑스러워할 거다. 하지만 지금 나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아니다. 일단은 콩쿠르 연주 리스트에 있는 곡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 그 밖에도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 낮 12시가 다 되었을 때 엄마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어렵게 아멜리아에게 원피스와 외투를 입혀놓았다. 빨리빨리 해, 엠마. 아무거나 빨리 걸쳐. 마트에 장 보러 가야 해. 이런 경우 나는 2분 만에 옷을 갈아입는다. 그보다 더 시간을 끌면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다 벗어버린다.
그러면 모든 걸 망친다. 나는 청바지를 입고 뛰어나와 파란색 운동화를 신었다. 그리고 모두가 집을 나섰다. 우리는 순조롭게 계단을 내려왔다. 아멜리아가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계단을 이용한다. 그런데 운도 없지. 아파트 입구에서 킨더 가족과 딱 마주치고 말았다. 킨더 가족은 같은 아파트 5층에 사는 이웃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킨더 가족이라고 부르는 건 이 가족을 볼 때마다 킨더 초콜릿 광고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광고를 보면 완벽해 보이는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얌전한 자기 아이들에게 달걀 모양 초콜릿을 먹여준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도 얼룩 하나 없는 하얀 옷을 입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다. 삶이 간단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우리는 자주 잘 지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킨더 가족의 엄마는 언제나 하얀 치아가 드러날 정도로 활짝 웃는다. 이 집의 세 아들은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티셔츠에 얼룩 하나 없다. 통에 담긴 정어리처럼 바짝 쪼그라들어서는 자기네끼리 쏘곤거리며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큰아들이 나보다 적어도 2살은 더 많아 보인다. 그런데도 그 모양이다. 나는 이 가족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킨더 부인은 마주칠 때마다 영화를 찍는다. 그녀는 아멜리아를 보면서 바보 같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숙인다. 그러고는 자기네 강아지에게 말할 때처럼 한껏 목소리를 높여 말한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소녀가 된 거야? 어디 가는 모양이네? 정말 좋아 보인다. 다 컸네. 예쁘기도 하지. 그런 다음 엄마 쪽을 본다.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정말요? 원하시면 제가 대신 장을 받아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폐가 되지 않는답니다. 어린 따님을 데리고 장을 보려면 틀림없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엄마는 아주 빠르게 걸음을 옮기면서 늘 똑같은 대답을 한다. 말씀은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킨더 부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난다. 우리가 부르 이웃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게 나는 정말 싫다. 내가 엄마라면 킨더 부인에게 한바탕 퍼부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는 당신은 괜찮나요? 마취된 금붕어 3마리는 잘 있어요? 어항에서 꺼내기가 너무 힘드시죠? 원하시면 제가 대신 장을 봐드릴 수 있어요. 비타민C를 좀 사다 드릴까요? 금붕어들한테 아주 효과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말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는 것 같다. 엄마는 왜 아줌마한테 단 한 번도 따끔하게 말하지 않는 거야? 엄마는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엠마, 샤티의 부인은 아파트 부녀 회장이야. 이웃집 몰상식한 여자가 아멜리아 일로 경찰을 부르면 우리 편을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지. 괜한 말싸움으로 그런 사람을 잃을 수는 없어. 엄마가 말하는 몰상식한 여자는 우리와 같은 층에 산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오던 날에도 아멜리아는 소리를 질러댔다. 엄마는 아멜리아를 진정시키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이웃집 여자가 시끄럽다며 우리 집 배를 눌렀을 때 엄마는 아멜리아를 쫓아다니며 약을 먹이려 하고 있었다. 엄마는 이웃집 여자에게 자폐아가 어떤지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날 이후 이웃집 여자는 우리가 이웃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을 끼친다면서 꼬투리만 잡히면 내쫓으려고 벼르고 있다. 어쨌거나 이날 우리 외출은 아주 짧게 끝나버렸다. 아파트에서 막 나왔을 때 유리병을 수거하는 트럭에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진 탓이다. 병들이 깨지면서 깜짝 놀랄 만큼 요란한 소리가 나자 아멜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엎드려서는 계속해서 바닥에 머리를 찍어댔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상황이라고 느낄 때 아멜리아가 하는 행동이다. 엄마가 얼른 말렸지만 아멜리아는 이미 많이 다친 뒤였다. 우리는 서둘러 아멜리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시 피아노를 쳤다. 음악은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이고 내가 조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다.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물 흐르듯 막힘없이 칠 수 있을 때까지 또다시 반복해서 치면 된다. 피아노를 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4시에 나는 엄마를 대신해서 장을 보러 갔다. 나는 혼자 마트에 가는 것이 정말 좋다. 진열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과자 봉지에 적힌 성분표를 읽고 1kg에 얼마인지 가격을 확인하고 가지런하게 놓이지 않는 키친타월 두루마리가 있으면 가지런히 정리한다. 게다가 우리 동네 마트의 주인 아저씨는 마음씨가 정말 좋다. 아저씨는 주머니가 불룩해질 만큼 사탕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마트에 오는 아이들 모두에게 사탕을 나누어 준다. 물론 아줌마에게는 비밀이다. 이날도 계산을 끝내고 마트를 나오는데 아저씨가 알록달록한 젤리와 사탕을 한 움큼 주셨다. 동생이랑 나누어 먹어라. 아줌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줌마가 알면 잔소리를 들어야 하거든. 아저씨는 나에게 윙크를 하고는 휘파람을 불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왜 이렇게 늦었냐며 화를 냈다. 하지만 아저씨가 사탕을 준 이야기를 하자 금세 재미있어 하며 웃었다. 아멜리아가 잠든 뒤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콩쿠르 연습을 해도 돼. 엠마,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재능을 타고난 만큼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하는 거야. 때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도 나를 칭찬했다. 아빠는 엠마네가 자랑스럽단다. 요즘 너를 보면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단다. 그러고는 내 귀에 대고 소근거렸다. 그날 아빠는 엄마를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엄마 아빠는 17살 때 엄마의 피아노 콩쿠르가 있던 날 처음 만났다. 엄마는 아빠에게 공연장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빠는 말을 듣지 않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 무대에 올라간 엄마는 객석 맨 뒤에 앉아 있는 아빠를 발견했고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몰래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아빠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물론 아빠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객석이 보이지 않는 심사위원들은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심사위원들은 친절하게 물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요? 의사를 불러줄까요? 당황한 엄마는 연신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고 아빠는 웃음을 참으면서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엄마는 피아노 연주를 무사히 마쳤다. 그래서 엄마가 상을 탔어? 그럼 물론이지. 엄마가 1등이었는걸. 그 다음에는 엄마가 아빠한테 화를 했어? 말도 마라. 엄마한테 온갖 말을 다 들었지. 미쳤느냐. 대회를 망치려고 작정했느냐. 다시는 만날 생각도 마라.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대화에 나갈 때마다 따라다녔고 몇 년 뒤에 결혼하자고 했지. 엄마는 당장에 그러자고 대답했고 그 다음은 너도 알지? 엄마를 꼭 닮아서 재능이 뛰어난 내가 태어난 거야.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 덕분에 나는 그날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렸다. 샤티의 부인과 샤티의 부인의 3마리 금붕어 아들 아멜리아의 비명까지도 한참 지난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두 눈에 별을 가득 담고 잠자리에 들었다. 까무룩 잠이 들 무렵 어렴풋이 사람들이 박수갈채 소리를 들은 것도 같다. 음악 선생님의 끔찍한 결정.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젯밤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였다. 세상 어떤 것도 오늘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었다. 심지어 아멜리아마저도 오늘 아멜리아는 아침 7시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바깥에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때문이었다. 나는 얼른 책가방을 챙기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아빠와 함께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다가 아멜리아를 달래는 엄마 눈에 띄면 온몸으로 엄마의 짜증을 받아내야 할 테니까. 늘 그랬다. 솔직히 난 엄마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다. 나에게도 내 맘대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는 건데.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종이 울리기 바로 직전 아슬아슬하게 학교에 도착했다. 목요일 아침 1교시는 칼베 선생님의 음악 시간이다. 칼베 선생님은 마음씨 좋고 뚱뚱한 여자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 내내 노래로 말을 한다. 그래서 수업이 아니라 꼭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 되셨나 보다. 지금 칼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카스타피오레라고 놀림받는 처지다. 선생님이 언제나처럼 아, 에, 이, 오, 우로 발성 연습을 시작하자 남자아이들은 모두 피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책상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잠시 뒤 선생님은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랫말로 말을 했다. 얘들아 너희가 깜짝 놀랄 소식이 있단다. 모두 준비하렴. 귀를 기울이렴. 우리 모두 가게 될 거야. 조르단이 소리쳤다. 나 그 노래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번에는 조나스가 맞장구 쳤다. 맞아. 아약스 세제 광고에 넣는 음악이야. 학생들 모두가 입을 모아 노래했다. 아약스 암모니아와 세제와 함께라면 자유가. 칼베 선생님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이 음악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서 좋아했다. 선생님은 사랑은 집시의 아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 전체를 노래했다. 아이들이 모두 춤을 추려고 일어나자 선생님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음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는 기쁨에 취한 듯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 것이에요. 아이들인 박자에 맞춰 소리를 질러댔다. 아약스 암모니아와 함께라면 당신 화장실에 자유가 찾아와요. 교실이 난장판이 되자 교장 선생님이 나타났다. 서브웨이 카우보이처럼 등장한 교장 선생님을 보자 학생들은 재빨리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칼베 선생님은 의 마음은 이미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페라 극장 스칼라에 가 있었다. 선생님은 스칼라 극장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듯 눈을 감고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러다 갑자기 노래가 딱 멈췄다. 모두들 선생님이 드디어 눈을 뜨고 교장 선생님을 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눈을 감은 채 숨을 아주 깊게 들이쉬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 것이에요. 선생님은 구두굽으로 교단을 가볍게 쳐서 소리를 내며 살짝 탱고 스텝을 밟는 것으로 자신의 무대를 마무리했다.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의 고요함이 교실 안에 내려앉았다. 선생님은 드디어 눈을 뜨고는 한 손을 가슴에 살짝 얹은 채 인사를 했다. 세 번째로 인사한 다음에야 칼베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눈이 딱 마주쳤다. 칼베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다. 교장 선생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칼베 선생님을 노려보았고 불쌍한 칼베 선생님은 잔뜩 움츠린 채 교단에 서 있었다. 저러다 선생님이 작아져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마침내 교장 선생님은 문을 꽝 닫고 교실을 나가자 칼베 선생님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속닥거리다가 어느새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칼베 선생님은 우리에게 솔페지오 연습 노트를 꺼내서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는 음표를 옮겨 적으라고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이번에는 노래로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했다.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뭐예요? 수업이 시작될 때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은 나를 쳐다보았다. 이건 엠마가 깜짝 놀랄 소식이야. 오늘 엠마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거든. 피아노 콩쿠르 때문에 엠마가 내일 결석할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다 함께 엠마를 응원하러 공연장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학교에 얘기를 했는데 허락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오후 수업에 대신 엠마의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될 거야. 어때? 신나지 않니? 선생님은 나를 보고 웃으면서 계속 뭐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이 신나서 환호성 지르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내일 오후 수업이 없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좋아서 미쳐 날뛰었다. 웅성웅성 떠들썩한 가운데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렸고 선생님은 불이 나게 교실을 빠져나갔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나타날까봐 겁이 난 게 확실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 콩쿠르에 오지 말라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방황해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해내다니.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린 거다. 맨 먼저 말을 건 아이는 조르단이었다. 고맙다 모차르트. 너를 보러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미처 몰랐네. 조르단에 이어 아이들도 너도 나도 한마디씩 말을 건넸지만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글렌 굴도 홀 바닥에 머리를 짓짓는 아멜리아를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아이들의 모습만 머릿속에 맴돌 뿐이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모두들 교실에서 나갔고 마침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나는 오래도록 흐느껴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옆에 알리샤가 서 있었다. 왜 우는 거야? 아이들이 오는 게 싫어서? 응,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연주를 망칠까봐 겁나?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싫은 거야? 아니, 싫지 않아. 하지만 너희들이 콩쿠르에 오는 건 싫어. 내가 연주할 때 아이들이 놀릴까봐 그래? 우리 큰오빠라면 그런 짓을 못하게 할 수 있어. 내가 큰오빠한테 말해줄게. 아니, 너희 오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날 그냥 내버려도 말할 수 없어. 너 무슨 비밀이 있구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지. 혹시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거야? 누군가 피아노 아래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런 건 절대로 아니야. 갑자기 알리샤의 눈이 커졌다. 대단해. 그럼 너는 손만 움직이고 녹음기를 트는 거야?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깔깔대며 웃었다. 알리샤는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알리샤의 표정이 뿌르뚱해졌다. 너 지금 나를 놀리는구나.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절대로 속이는 게 아니야. 진짜로 이유가 있어. 하지만 말해줄 수는 없어. 알리샤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비밀이란 게 어떤 건지 나도 알아. 나에게도 비밀이 있거든. 나도 내 비밀을 절대로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는 지하철을 타고 생미셸역에 내려서 노트르담 성당 뒤편에 있는 정원에 가. 거기 있는 이무깃돌이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야. 이무깃돌이 뭔데? 돌로 만든 작은 괴물이야. 괴물이라고 하니까 무서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난 사실 이무기가 착한 괴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이무깃돌에게 모두 다 이야기해. 그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그런데 엠마, 이제 그만 가자. 빨리 안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진짜 늦었어. 알리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어쩌면 알리샤는 아멜리아를 좋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냥하게 말해주는 알리샤가 나는 정말로 고마웠다. 사실은 조르단과 말싸움이 있은 뒤로 알리샤를 멀리하고 있었는데 알리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준 거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다시 만났다. 내가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을 건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물론 아멜리아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나는 알리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알리샤는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알리샤가 내 고민을 모두 이해했다는 걸 나는 알리샤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알리샤는 부모님이 이혼한 일,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일을 말해주었다. 알리샤는 엄마의 남자친구를 대장 아저씨라고 불렀고 대장 아저씨가 아이를 셋이나 키워봤다고 하면서 알리샤의 모든 일에 참견하라고 든다며 투덜댔다. 그런 다음 알리샤는 학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알리샤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나는 배를 잡고 웃어댔다. 톰과 파니의 복잡한 사랑 이야기, 여왕처럼 구는 신샤의 흉한 수두 자국 이야기, 4학년인 줄리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예전에 줄리아는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몸매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러 큰 셔츠를 입었지. 얄미운 신시아가 줄리아에게 기분 상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봐. 줄리아가 얼마나 예쁜지 너도 봤잖아. 남자아이들이 줄리아 엉덩이만 쳐다보지만 사실 줄리아는 마음이 정말 예뻐. 언젠가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줄리아가 말해줬어. 전에는 자기도 힘든 일이 참 많았었고 힘든 일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않으면서부터 모든 게 다 좋아졌대.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당당하게 행동하니까 남자아이들도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 내일은 다 잘 될 테니까. 알리시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나 혼자만 고민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정말 근사하게도 나에게 고민을 나눌 친구가 생겼다. 물론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날 남은 수업 시간 내내 나는 지독한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나에게 닥친 문제는 어떻게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 엄마가 내린 결정과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피아노 콩쿠르에 오겠다는 칼베 선생님의 결정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내 소망이 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른들은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여왕과 비숍 사이에 잘못 놓인 쫄이 된 기분이었다. 4시에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콩쿠르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물론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다.